두 번째 강의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자, 111쪽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표준 전기분포 있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이거요. 자,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성과를 안 내고 너무 높아도 성과를 못 내니까 이 중앙값, 우리가 이제 표준 전기분포 이렇게 봉오리라 그러죠.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받을 수만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너한테 1이라는 스트레스를 준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을 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10이라는 스트레스를 줬는데 뭐 5, 3, 1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정성이 중요한데, 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12쪽에 거기 셋째에 되어 있는 문단, 셋째라고 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행태,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너무나 익숙한 거죠. 자, 음주, 흡연, 자, 과도한 흡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흡연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초조함을 느낄 때, 자, 흡연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 무기력. 아, 나는 오늘 출근하기 싫다.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왜? 벌써? 자, 주말이 끝나가는 것인가? 왜 휴일이 끝나는 걸까? 이게 바로 무기력의 대표적인 얘기죠. 자, 무기력 더하기 회피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업무 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 이제 체중 감량할 때도 자, 거식이라 그러죠. 거식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식, 일부러 음식을 회피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게 폭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제가 볼 때는 책에는 없지만 공황장애죠. 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응급실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보면은 아,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응급실 걸어 들어오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조대, 119 구조대원들이 갔을 때도 이미 이게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관리 전략. 자, 뭐 113쪽에 행태적 자기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나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거죠. 자,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 이걸 스스로 자각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114쪽의 맨 위에 줄처럼 이제 융통성 있는 관리. 자,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느긋하게 살아라 그래서 느긋하게 살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융통성 있는 관리, 시간 관리가, 특히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요새는 이제 조직에서 나름대로 운동하는 시간도 주고, 뭐, 자, 헬스 클럽 같은 것도 저 회원권도 끊어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복지 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주죠.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114쪽의 인지치료요법인데, 자,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정서적 문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파괴적 생각, 나는 뭐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다, 내가 이제 이 조직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그런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인지치료 방식은 문제는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란 단어를 쓰기에는 좀 뭐하고, 내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이 그 관점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직적 관리 전략에 뭐 115쪽이 115쪽이 많아요. 뭐 지원적 조직 풍토, 조직 문화를 바꾸자, 직무 설계 확대, 역할의 명확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웬만큼의 조직에서는 왜 안 하겠어요? 이미 알아요. 웬만큼의 조직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다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직 생활에서는 웬만큼은 이해를 해요.
웬만큼은 이해를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은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또 규칙으로 만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어디까지 주고 받고 이런 걸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때로는 이제 완전한 휴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뭐 우리가 직장인들의 엄청난 고민이 탈모 같은 게 고민인데, 자, 탈모를 낫게 하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회사를 그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쉬게 된다 그러면은 쉰 다음에 조용히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또 탈모가 또 많이 또 그 회복되거나 다시 모발이 자라는 경우들도 제가 심심찮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탈모 증상부터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 불면증,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명역, 귀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크다고 보통 입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참고로 하고요. 자, 그다음 116쪽이 이제 카운셀링인데, 자, 카운셀링은 이제 뭐 상담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제가 116쪽에 카운셀링의 개념을 좀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관계, 나와 너예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 카운셀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 기술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 정도예요. 뭐 태도의 문제나 심리의 문제나 정신질환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 제가 유추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카운슬링을 하는 제 직업상의 범위는 정보에 대한 해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저는 많겠죠. 자, 개별적 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 그리고 이거는 사회복지, 상담심리, 그리고 정신의학에서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7쪽에 이런 게 있죠. 상담자의 자질, 그러니까 상담해주는 사람의 자질인데,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내담자, 뭐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의뢰인,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이게 필요해, 그 욕구, 니즈라고 표현하죠. 뭐 영어 단어로 니즈 또는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 클라이언트예요. 의뢰인. 자, 여기서 이제 내담자는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자, 이 내담자를 존중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자,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복지사의 뭐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의 기본 자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18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18쪽에 넷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미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장애나 왜곡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도 스스로 그 내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퇴행이라고 얘기하죠. 자, 퇴행이라는 거는 나도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바꿨더니 현재 내 모습이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퇴행은 뒤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인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돌아가서 이제 그 방법 또는 요령, 극복하는 그 과정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퇴행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이제 돕는 하나의 방법이 퇴행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그 카운셀링, 자, 상담의 전략과 활용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지금 이게 그냥 행정학 교과서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사건이나 삶의 역사, 삶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담자, 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감정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동그라미 3번, 119쪽에 위쪽에 있는 3번입니다. 근데 이게 그 강의 자료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은 진단주의라 그래요. 진단주의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너희의 가족, 전해져 내려오는 것, 더하기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에 초점을 좀 두려고 하는 게 진단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방금 읽어드린 거,
사건이나 삶의 역사 이런 것보다는 너의 현재 너의 감정에 초점을 이게 기능주의라 그래요. 기능주의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이게 예전부터 맨날 이게 뭐가 더 좀 더 인간의 심리 상담 여기에 적합하다를 맨날 이게 좀 부딪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제가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단주의도 중요하고 기능주의 다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겠어요? 자, 기능주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현재 너의 마음이 어떻고 현재 너의 문제가 어떻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갈까?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거고 진단주의는 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할 때 엄마 아빠는 어떻고 그 집안은 어떻고 내력이라고 얘기했죠. 내력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이걸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마다 또 과거에 그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주의나 기능주의가 그 둘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의외로 이 내막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가 왜 그렇게 됐니? 네가 다른 조직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왜 그랬을까? 그럼 이 조직의 조직 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사건 사고들을 다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9쪽의 그 카운슬링의 전략과 활용 기법은 자, 두 가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0쪽에 그 양괄호 4번에 안심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예요, 안정화. 자, 너의 기분, 너의 의견에 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게 안정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양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직면. 있는 그대로를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직면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사건이고 한 번은 겪어야 된다. 직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통 뭐 주사 맞기 싫어하고 뭐 하기 싫어하고 이제 굉장히 귀찮잖아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근데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주사 맞았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가 별로 안 아프다 그랬어요. 안 아프더라고. 원래 그 주사 맞기 전에가 좀 이게 긴장되잖아요. 맞아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직면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안심화 그리고 직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없고 제가 강의자료 아래에 뭘 써놨냐면은 컨설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선하려고 직접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컨설팅은 문제를 진단해보니 이런 게 있었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도록 아예 그 정답, 요령까지 다 알려주는 개념에 속해요. 그 다음에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담자, 뭔가 어렵고 변화가 필요한 그 당사자에게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게 아니라 뭐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도 잘 교류를 하면서도 이 사람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카운셀링, 컨설팅, 코칭 이런 게 이게 경계가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상담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집단 내의 인간관계도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상담 심리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강연 또는 강의 그리고 이게 왜 사회자하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저도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그 분들이 카운슬링 했던 그 사례를 적당히 다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카운슬링, 컨설팅, 코칭이 분명히 영역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내가 이게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드린 걸 라포 형성이죠. 자, 친밀도를 높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줘도 안 고치거나 안 들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 상담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같이 와서 해결을 한다고 상당한 다짐을 하고 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일방만 왔을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아무리 이거는 해도 50%예요. 한쪽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가족 상담, 가족 다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와서 뭐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지. 오늘 저만 왔는데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부부 상담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조직을 떠나든가 그 대상이 떠나든가 그 환경이 다 바뀌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카운슬링이 굉장히 정밀한 분야예요. 정밀하고 치밀하고 인내심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 그 필요로 오는 사람,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저거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상담해주는 분야에서는 일단 지속성, 그 다음에 참을성,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적당히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내심, 그러니까 내담자도 그렇고 의뢰인도 인내심 있어야 되고 상담해주는 사람도 인내심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여기까지 그 스트레스와 카운슬링을 마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